우리는 돈을 믿습니다. 지폐 한 장에 새겨진 숫자가 우리의 땀과 시간, 그리고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 위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맡기고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의 미래는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학에는 화폐 환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 즉 명목상의 금액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아니 지난 10년을 되돌아보십시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평범한 월급쟁이에게는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경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진실은 다릅니다.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이, 당신이 움켜쥐고 있던 현금은 마치 여름날의 얼음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팽은 유례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위기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돈은 갈 곳을 잃고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자산이 늘어났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고 음악이 멈춘 지금 우리는 차가운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 이것은 소리 없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당신의 구매력은 강제로 징수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축한 사람일수록 더 큰 손해를 보는 기이한 역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돈의 배신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현금은 안전자산입니까? 은행 예금은 절대적인 피난처입니까? 역사는 잔인하게도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1920년대 독일, 1997년의 대한민국, 그리고 최근의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까지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휴지 조각이 된 것은 다름 아닌 그 나라의 화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쓰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칠 것입니다. 또한 과거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끔찍한 파국을 피할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하게 될 질문. 과연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의 불을 지켜줄 최후의 안전자산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지금부터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추적합니다. 거대한 지진이 오기 전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대피한다고 합니다. 경제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국은 결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미세한 진동을 일시적인 현상이라 치부하며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계기판에는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시그널은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상식적으로 돈을 오래 빌려줄 때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년 만기보다 높아야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이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추월하는 기현상.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까운 미래를 먼 미래보다 더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난 50년의 역사 동안 이 역전 현상이 나타난 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바로 끈적한 물가입니다. 유가가 안정되고 공급망이 회복되면 물가가 잡힐 것이라던 낙관론은 빗나갔습니다. 한번 오른 가격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 경제학에서는 이를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은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고 노동자는 줄어든 실제 소득을 메우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임금과 물가가 서로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 이 과정에서 화폐의 구매력은 가속도가 붙은 채 추락합니다. 월급은 올랐지만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는 현상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된 경제적 실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우리는 빚을 내어 자산을 샀습니다. 빚은 자산을 불려주는 지렛대, 즉 레버리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치솟는 순간
그 지렛대는 우리를 내리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이것은 우리 경제가 금리 변동이라는 작은 충격에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는 늙어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쌓아 올린 자산의 성벽 아래로 이자 부담이라는 거센 물결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툭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새어나오는 구멍을 손으로 막기엔 닥쳐올 파도가 너무나 거대합니다. 금리의 역습, 멈추지 않는 물가, 그리고 부채의 공포.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붕괴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가 감추고 싶어하는 가장 은밀한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을 돈을 맡아두는 안전한 금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는 신용이라는 연료로 움직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예금한 100만 원 중 1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누군가에게 대출해 줍니다. 없던 돈 90만 원이 공기 중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순간 이를 신용창조라고 부릅니다. 이 마법 같은 과정을 통해 시중의 돈은 실제 존재하는 현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로 불어납니다. 경기가 좋을 때 이 시스템은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빚을 내어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오르면 또 빚을 내어 소비를 합니다. 거품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빚은 언제나 생산성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순간 팽창하던 신용은 급격히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의 공포입니다. 은행은 돈줄을 쥐고 자산 가격은 폭락하며 기업은 보산합니다. 과거 금본위제 시대라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고통을 참지 못합니다. 시스템 붕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그들은 가장 쉬운 그러나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돈 찍어내기입니다. 양적 완화. 어려운 경제 용어 같지만 본질은 국에 물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국의 양은 늘어날지 몰라도 맛은 밍밍해집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중앙은행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그랬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그 대가는 명확합니다. 돈의 희소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건값이 비싸진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버린, 그래서 흔해 빠진 돈의 가치가 제자리, 아니 지하로 추락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통해 부채를 녹여 없애려는 자본주의에 설계된 생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금을 쥐고 있는 성실한 개인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중앙은행이 통제력을 잃고 화폐가 신뢰를 잃었을 때 국가는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바다 건너 타산지석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불길한 미래를 미리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쉬운 나라가 있습니다. 다만 그 100만 원으로 빵 한 조각을 사기도 버거운 나라 아르헨티나입니다. 한때 남미의 파리로 불리며 풍요를 자랑했던 이곳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교과서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 100%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고물가. 이곳의 직장인들은 월급이 입금되는 순간 은행이 아닌 마트로 전력 질주합니다. 오늘 받은 돈의 가치가 내일이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공포, 화폐가 저장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시민 인터뷰. 이 종이 조각을 쥐고 있는 건 손에 쥐고 있는 얼음을 구경하는 것과 같아요. 녹아서 사라지기 전에 무엇이라도 설령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사서 쟁여놔야 마음이 편합니다. 지구 반대편 튀르키예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금리 정책으로 리라화의 가치가 폭락하자 사람들은 달러와 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자국의 화폐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각자 도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환호하지만 달러로 환산한 실제 가치는 바닥을 기고 있는 착시 현상. 이것이 바로 무너지는 통화 시스템이 보여주는 기만적인 얼굴입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인 베네수엘라에서는 지폐가 종이접기 공예의 재료로 전락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잉크값보다 돈의 가치가 더 낮아진 비현실적인 현실.
국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윤전기를 돌린 결과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눈물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연금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민으로 추락했습니다. 우리는 이 참혹한 풍경을 보며 혀를 찹니다. 정치와 시스템이 엉망인 남의 나라 이야기라며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그리고 급증하는 국가부채. 이 키워드들은 낯선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는 유리장과 같습니다. 한번 금이 가면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원화라는 배는 과연 안전할까요?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1997년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우리 경제의 방파제는 안녕한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는 원자재를 사다가 가공하고 다시 내다 팔아 생존해왔습니다. 이것이 수출 주도형 국가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생존 공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원자재 가격 자체가 폭등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고환율은 곧바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밥상 물가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밖에서 벌어오는 돈보다 안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구조. 이것은 국가의 기초 체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국가 경제의 거시적 지표가 빨간불이라면 개인의 미시적 삶은 이미 경보음으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70% 이상이 쏠려 있는 곳, 바로 부동산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 아래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제도인 전세는 갭투자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거대한 레버리지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바늘이 이 거품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변동금리의 공포는 매달 갚아야 할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렸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들어가는 상황, 소비 여력은 사라지고 내수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인 깡통전세, 하우스푸어의 악몽이 2024년, 2025년의 대한민국을 다시 덮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터질 것 같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자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자본 유출이 우려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원화의 가치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었던 원화, 우리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 과연 이것들은 안전한가요? 폭풍은 이미 우리 집 문 앞까지 밀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펴주는 우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우산마저 찢어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국가와 시스템은 어떤 방어막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은 소방관입니다. 경제에 불이 났을 때 그 역할을 자임하는 곳이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소방호스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침체라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고, 금리를 내리자니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이 다시 치솟습니다. 통화정책의 무력함, 이른바 정책의 딜레마입니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그들은 대외적으로는 시스템은 건재하다,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할 때입니다. 주목해야 할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종이화폐의 주인인 중앙은행들이 역설적이게도 종이화폐를 버리고 실물자산인 금을 사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폴란드, 싱가포르 등 수많은 국가가 달러 보유 비중을 줄이고 금고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달러 시스템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국가의 부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인쇄된 종이가 아니라 수천 년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진짜 돈, 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닙니다. 다가올 통화 시스템의 붕괴 혹은 거대한 재편에 대비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포도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엔 동료가 안 돼. 중국 중앙은행 통제국고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정부는 이를 빠르고 편리한 혁신이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완벽하게 회수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사라진 세상, 모든 거래가 정부의 서버에 기록되는 세상,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강제로 돈을 쓰게 만들 수도 있고, 유효기간을 설정해 저축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 기존 화폐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을 때 그들은 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로 판을 갈아엎으려 할 것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미 구명조끼를 입고 새로운 배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방어막을 치고 디지털 화폐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보호막이 없는 우리 개인들은 각자 도생의 정글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시스템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때 당신의 불을 지켜줄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해 봅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파도가 멈추기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혹은 시스템이 나를 구해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접어야 합니다. 이제는 각자가 자신의 자산을 지킬 경제적 방주를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종이에서 실물로의 이동입니다. 앞서 보았듯 정부는 위기 때마다 돈을 찍어냅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희석될 때 유일하게 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공급이 제한된 실물 자산입니다. 금과 은은 지난 5천년의 인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는 신이 만든 화폐입니다. 이것은 대박을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이 붕괴할 때 내 구매력을 보존해줄 최후의 보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인쇄 불가능한 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통화의 분산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주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이 오직 원화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반대로 가치가 상승하여 전체 자산의 균형을 맞춰주는 강력한 해지 수단입니다. 평소에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는 것은 우리 집이 불탔을 때를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 달러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산 가격보다는 현금 흐름에 집중하십시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시대에는 덩치 큰 부동산보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100만 원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빚을 줄이고 고정적인 수입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빚으로 쌓은 성은 금리라는 바람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인플레이션도 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자산, 바로 당신 자신에 투자하십시오.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당신의 기술, 지식, 그리고 통찰력의 가치는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경제 흐름을 읽는 눈을 키우고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갖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혼란의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확실한 생존법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누군가는 무너졌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흐름을 읽고 대비했는가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경제적 벽병 끝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믿어왔던 돈의 실체와 위태로운 경제 시스템의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낡은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부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화폐는 끊임없이 타락하지만 실물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시스템은 흔들려도 준비된 개인은 그 흔들림 속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역사이자 동시에 희망의 증거입니다. 최후의 안전자산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은행 금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종이 화폐를 실물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결단력에 있습니다. 한 곳에 쏠린 리스크를 분산할 줄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경제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깨어있는 눈에 있습니다.
금, 당신의 구매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달러는 국가 리스크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현금 흐름은 당신의 오늘을 지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당신의 삶을 구원하는 주체는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화폐가치 하락의 시대. 이것은 성실한 사람들에게 닥친 시련이 아니라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라는 시대의 엄중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내일이면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쌓은 지식과 인사이트는 내일 그 어떤 인플레이션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가장 단단한 자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최후의 안전자산, 그것은 바로 변화를 직시하고 행동하는 당신입니다.